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개 이 종목 구성 종목 가운데 29개가 어제 올랐습니다. 이런 뜨거운 AI 반도체 열기가 우리 시장에는 왜 좀처럼 전해지질 않는 것인가 답답하기만 한데, 이런 우울한 시장에 뜻밖의 구원투수가 등판한 날이었죠. 2차전지 이 셋업계의 대장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목요일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900가 눈앞인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HBM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발 HBM 관련해서 이제 협력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자체를 올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CXL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엄연하게 본다면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층에 관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되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CXL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나 기술 또는 이제 부품 관련단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신속한 연결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양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빠른 연결에 대한 시도를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팹리스 관련주라든지 또는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또는 AI에 대한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베네핏은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좀 존재하면서 지금 오히려 반도체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최근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랩리서치 그리고 지금 현재 ASML 홀딩스 같은 경우 현재 모두 다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65%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술에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자금률이 높은 쪽 식각 세정 장비라든지 또는 후공정단 안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 요즘 들어서 수세가 계속적인 수급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일 같은 경우에 KC텍 같은 경우에도 식각 세정 장비 업체고,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뭐 엑시콘이라든지 뭐 네오셈 또는 이제 전일 강세를 보였던 이 DI 같은 기업들은 반도체 검사 장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정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비 그만큼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금률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장비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그냥 우리가 주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재 그 주가에 대한 반도체주들이 갈 것이라는 것은 조금은 지금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테마에서만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마지막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오늘 시장은 좀 중심을 잡아줬고요. 코스피 지수가 올랐는데도 하락 종목이 월등히 좀 많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도 좀 움직였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PBR주라고 해서 저평가 주식들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쪽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사실 신고가를 내고 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목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미국 증시도 지금 아주 편한 구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미국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쪽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어떤 인식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은 뭐 HBM 관련된 주식들만 움직였다 그러면 최근에 전공정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환매로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때 낸드 쪽에서 매출이 30% 정도 증가했고, 1월 달에는 지금 그 메모리 쪽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키옥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낸드 쪽을 갖다가 이제 증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예상은 낸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오를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레거시 제품들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게 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러면 전공정 장비 쪽 투자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로 지금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한동안 또 핫했던 지금 전에 액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가지고 좀 주춤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은 장비 쪽 일부하고 또 다른 일부 소재 업체들이 지금 또 반등을 좀 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밸류가 뭐까지 차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거나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밸류적인 부담이 덜한 쪽으로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패턴이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관련된 대형주보다는 당분간은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또 중소형주의 시간이 된 겁니까? 이벤트가 있는 뭐 인터배터리나 뭐 아마케나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섹터들 외에는 뭐 특별히 전반적으로 좀 기운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네. 3월에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고 봐야 되나요?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 게 특별한 호재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되게 악재가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미국은 AI였지만 우리는 사실 이제 저 PBR주라고 해서 이제 뭐 주주하는 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연초에 아주 사랑을 잘 받았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은 이제 좀 이제 미약해졌다 이런 흐름인 거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마 최근 5거래일 연속 지수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지수와 무관하게 수급은 좀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든 아래든 확실한 재료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구간이다. 다만 저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변화의 조짐을 보일 거라고 보는 게 다음 주에 생각보다 저희 그동안 좀 그 주저하게 만들었던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 다음 주에 예정돼 있죠. 그리고 어제 제롬 파월이 어쨌든 오늘 또 나오겠지만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시장 예상대로 밝히면서 시파이 쇼크는 점차 끝나갔다. 그리고 10년물 그 미 국채 금리도 보면 4.1까지 떨어졌잖아요. 무슨 쇼크요? 네. 무슨 쇼크가 CPI 쇼크요. 네. 쇼크? 예. 예, 지난달 CPI 쇼크부터 이어졌던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아 욕하신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쇼크는 이제 네. 어쨌든 마무리가 돼 가는 국면. 그런 다음 주에 새로운 재료들을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시장에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BTFP 프로그램,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제공됐던 단기 유동성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이거는 시장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 빌려줬던 돈들이 이제 끊겼고 이거는 금리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이제 모멘텀이 될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이제 몇 가지 지켜볼 관전 포인트들이 있다. 그래서 또 3월 말에는 더블 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배당을 보고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또 긍정적으로 볼 호재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뭐 재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혼합돼 있는 3월의 시장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그런 약간 상황인 좀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네요. 지금 오늘은 이제 삼성 SDI 얘기부터 좀 해보죠. 46파이 배터리 내년부터 양산하겠다. 심지어 내년 연초에 내놓겠다라는 건데 4695를 얼마 전에 금양이 한다고 해서 한번 크게 강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근데 삼성 SDI는 4개 라인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 자체가 있던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오늘에 대한 상승을 놓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최근에 낙폭이 너무 컸다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은 이런 계획적인 부분 자체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에 따른 부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만 현재는 발표가 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삼성 SDI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 양극재 공장에 대한 증설을 3년 뒤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6개월 안에 하겠다. 지금 현재 착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했던 부분도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이슈가 좀 된 부분이라고 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봤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윤성 FNC라는 공정장비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네. 4월 달에 이제 JLMNS라는 기업이 상장이 되는데 그 기업과 현재 상장되어 있는 TSI 같은 경우에는 소송전도 붙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이 바로 삼성 SDI에 직접적으로 이런 믹싱 공정을 납품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던 TSI가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 SDI에 대한 수주를 위한 공정 장비주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런 상승은 4월 달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있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오늘 이런 4690 배터리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이슈는 좀 더 따라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대신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라인업 4개를 다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뭐 완성차 업계에 다 이제 가능하다,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근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채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테슬라가 먼저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GM이 지금 현재 2170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계속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강조했었던 데가 BMW하고요, 스텔란티스거든요. 둘 다 삼성향입니다. 삼성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4개 라인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쪽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수율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어차피 전방 업체인 자동차 메이커에서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응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을 선점도 하면서 기술력을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를 높여가지고 또 다른 고객을 갖다가 이제 확보하고자 하는 네. 그런 목적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일정들을 보면 가장 빠른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8월에 이제 4680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삼성 SDI는 내년 초에 4개 라인업을 하겠다. 금양은 내년 6월에 이제 4690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잘하는 겁니까? 가장 빨리 만드는 데가 잘하는 겁니까? 라인업이 가장 많은 데가 잘하는 겁니까? 어디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한다는 거는 손에 쥐어봐야 알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46 배터리를 이제 삼성 SDI를 예를 들면 그 4개 형태를 이제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죠. 플랫폼을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차로 얘기하면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더 가능하다. 그러면 커스터머를 받아들일 때도 원하는 커스터머대로 다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잠재력은 더 큰데 더 빨리 만들잖아요, LG가. 네. 네, 올해 양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 선점 효과는 LG가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점 효과냐 더 다양한 뭐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냐, 그거는 일단 그때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겠지만 한 3, 4년 지나고 나서 결국 수율과 가격이 모든 걸 말하지 않을까요? 대량 생산에 대한 측면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쓰고 있는 뭐 로봇 청소기나 또는 이제 집에 있는 무선 청소기를 보면 배터리가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겼던 모양인데 네.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 안에를 뜯어보면 거기가 대부분 다 이제 원통형 배터리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청소기들에 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냐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파우치라든지 각형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조금씩 규격이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 판매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폭을 늘리기가 대단히 힘든 구조지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468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일관되게 유지되되 대신 차량에 대해서 이것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진 자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468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열차게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완성차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결국 이런 468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업체마다에 대한 효율성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국산 배터리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배터리라는 것은 충전을 하고 또다시 방전시키고 충전하고 방전시키고 이거를 수만 번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만 번을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안정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셀이 메꿔진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대신 중국산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충전을 하다 보면 이 셀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실제 100%가 충전됐다고 하더라도 안에 내용물을 보면 60%밖에 충전 안 된 형태가 많이 띄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쓸 때도 여러 번 쓰다 보면 2년 정도 지나 배터리 빨리 닳는 것도 그와 따른 현상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결국 원통형 배터리고 그것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지금은 이제 순서적인 부분보다 대량 생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삼성 같습니다. SDI가 더 낫다 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 풀어서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SK 오는 소식이 안 들려요. 여기 많이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보통 그 SK온이 지금 파우치형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파우치형이 사실은 만들기가 제일 까다로운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원통형이나 각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SK에선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 후발주자고 현재 뭐 개발은 물론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또는 이제 언론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는 걸 봐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런 배터리를 개발을 할 때는 자동차 업체하고 사전 조율에 의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SK온이 못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직은 좀 만드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옛날에 나왔던 얘기던데, 그냥 2027년 양산 얘기는. 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래도 그 공식 석상에서 이제 양산 시점에 대한 스케줄을 이제 밝힌 거는 아마 저는 이면에는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일단은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그 성능 부분에 이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내부에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고객사를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산 시점까지 샘플이 이제 총 배터리에서 세 단계를 보는데, 샘플 A, B, C, 그리고 이제 2024년인데 2027년 양산까지 하려면 그 3년 안에 이 샘플 세 가지 단계를 모두 다 만들고 고객사 협의해서 검증을 통과하고 그 만족도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양산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검증이 어느 정도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객사가 확실하다.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밝힌 거라고 보고, 네. 저도 삼성 SDI가 2027년에 꼭 양산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다른 배터리 업계의 그 샘플 만드는 단계를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네. 근데 이제 뭐 업력도 있는 회사고 분명히 삼성이라는 내부의 어떤 자원들도 풍부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점을 밝혔으니까 기대를 갖고 일단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고체 나오면은 중국산 LFP 말고는 2차 전지 줄도 사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꿈의 배터리다 그래가지고 급속 충전 뭐 10분 만에 되고 1200km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세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삼성 SDI가 국내에서는 가장 빠를 것 같긴 한데, 일본 도요타. 도요타가 그거보다 한 1, 2년 더 빨리 만들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2030년까지 천천히 보겠다. 대신에 제대로 만들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수율을 안정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도 원래 2025년 상용화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그거를 2027년으로 지금 연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그 앞에서는 또 사실 일정을 계속 뒤로 미룬 거거든요. 네. LG 같은 경우도 27년 상용화 얘기했다 30년으로 지금 바꿨고, SDI가 지금 이제 상용화까지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일단 저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실제 상용화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용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가 아니라 양산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선가 오파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 먼저 그 양산을 가능할 정도의 어떤 세팅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관심 있는 쪽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양산이 된다 해도 어느 정도 캐파가 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NCM 계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항상 발화 문제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발화 논란을 지금 잡은 팩투팩 방식으로 LG 엔솔에서도 이번에 인터배터리 데이에서 공개를 했고요. 네. 그게 오히려 그 모듈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율을 갖다 낮추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제 안정화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점점 그 발화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서 얼마만큼 포션을 차지할 것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가형은 물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 그쪽으로 포지셔닝이 되겠지만은 중저가라든지 이런 쪽은 LFP나 NCM 계열 쪽이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고, LFP와 NCM에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가격 싸움, 그리고 향후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의 싸움, 이런 것들이 맞물릴 거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상용화된다 해가지고 NCM은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구조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격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국책과제를 선정을 해서 네. 그에 따른 뭐 LG화학, 뭐 삼성 SDI, 뭐 테이펙스, 그때 이수화학 뭐 이런 6가지 정도 기업들이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책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카이스트와 함께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포기가 되는 상황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2022년까지에 대한 특허권을 보면 도요타가 1,6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파나소닉이거든요. 그 LG에너솔루션이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도요타가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뭐 비전 프로다든지 또는 오클러스 퀘스트라는 MR기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VR 기기를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형성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모두 다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나면 일반 배터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 가장 안 올랐던 기업들이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분리막이요. 근데 분리막 관련 기업들이 안 올랐던 이유가 전고체 배터리 되면 결국 분리막 안 쓸 건데였거든요. 하지만 실적은 분리막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말을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제 분리막이 없어지는 데까지 시간도 상당 부분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달성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참치캔 만드는 동원 시스템즈도 2차 전지 이슈로 지금 뜨겁게 오늘 달아오른 것 같은데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46파이 지금 배터리 캔에 지금 동원 시스템즈가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소부장 쪽이 있습니까 혹시? 소부장 쪽으로는 뭐 지금 사실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들이 작년 1년 내내 눌려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물론 실적도 어닝 쇼크가 나기도 했었지만은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한 것들 보면은 그 수주장고 쪽을 보시게 되면은 수주장고가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까도 SDI도 뭐 지금 2년 6개월 걸릴 거 지금 6개월 내에 이제 착공 들어간다는 얘기도 결국은 수주와 연결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정 종목을 논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장비업체들 수주장고라든지 재무제표를 좀 지켜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낮은 상태로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올해 24년 실적 대비해서 낮아 보이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차트를 보셔도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좀 모아지는 그림들이 좀 많거든요. 네. 순환매 관점에서도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PNT가 됐든 아니면은 무슨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윤성 FNC가 됐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동원 시스템이나 사마알미늄이 됐든 또 네. TCC 스틸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땐 포텐셜이 있습니다. 필에너지가 오늘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였던데 여기도 좀 비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간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전고체 배터리 그 필에너지에서는 결국은 그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 이제 엮여가지고 상한가가 들어간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크게 높지 않은, 그리고 이전에 안 움직이다 오늘 갑자기 상한가 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앞서서 보면은 전고체 쪽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CIS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이 아닌 며칠 전에 또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고체 관련돼 있는 주식들을 지금 그 안에서 찾아가지고 순환매로 돌아가는 거지 그쪽이 엄청나게 뭐 실적을 지금 앞으로부터 뿜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김지민님이 2차 전지 지금이 저점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의 오늘의 강세는 얼마나 더 이어질 흐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입장에서는 악재도 있었습니다. 네. 그 악재는 결국 이제 트럼프가 확정됐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나 공정장비주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지금 현재는 예정대로 2024년과 2025년도 공장에 대한 착공권이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중에서 좀 더 꼽아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결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하단에 놓여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네. 이사님도 붙으시려면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급등을 했었던 거는 양극재 섹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 올 초 들어와 가지고는 전해액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단계 크게 올라가지고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보면은 2차 전지 내에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부담 없거나 아니면 좀 바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엔캠 같은 경우가 작년에 뭐 6만 원, 5만 원 뭐 계속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거의 공모가 수준에서 놀았다기 아니라 움직였던 주식인데 이 그런 주식들이니까 시장에서 철저하게 FEOC에 있어가지고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전에 액이다라고 했는데도 네. 시장에서는 외면하고 있다가 막상 해가 바뀌면서 급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지금은 눌려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개런티가 되고 있는 공정장비 쪽이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었지만은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분리막 같은 경우도 결국에 가선 분리막도 그 핵심 광물이 아니라 그 핵심 부품에 들어가거든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산을 대체해야 되고 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열어놓고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 업체들이 거의 시장을 중국을 제외하면은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못 올라 있는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리튬 가격이 어쨌든 바닥을 확인을 했잖아요. 네. 물론 나중에 더 빠진다고 하는 쪽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광산이 폐쇄가 되고 있거나 중국이 환경 규제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리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가격대선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큰 흐름을 하나만 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니케일리가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 전기차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까지 연결이 되니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전기차를 이제 막으려고 미리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이 돼도 똑같고 아마 트럼프가 돼도 아마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차단막 효과를 내준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전기차도 그렇지만 배터리도 그렇지만 한국의 가장 막강한 경쟁자들은 중국 업체들인 걸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술 격차가 없는 건 물론이고 일부분에서는 아예 앞서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언제 유럽과 미국을 침공해서 들어갈 것이냐. 지금 중국은 내수가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해외로 나가는 적극적인 니즈가 있고 이거를 지금 미국과 유럽이 어떤 외교 정책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산 뭐 2차 전지 뭐 조정도 많이 받고 전기차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비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글로벌 외교사의 흐름 속에서 봐도 우리가 충분히 선전하고 더 그다음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네. 환경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첨언드렸습니다. 한국의 지금 배터리 행사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인터배터리 축제니까요. 또 희망적인 말씀으로 네. 훈훈하게 마무리해보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안 움직였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였는데 네.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3월달에 그 최종 회장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비전을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이니까 네. 그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반응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자사주 80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많다면서요. 예,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에 대한 거. 근데 결국은 경영진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어쨌든 국민연금이 됐든 정부가 됐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월 11일부터가 아마 그 회장과 관련해 가지고 선임 관련 그 인터넷 투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어제인가요? 저 장인어른 당선자가 아니라 그 예정자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투자 속도 조절 없다. 예정대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장윤아 신임 네네 대표가? 회장이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까지 종합을 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지금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뭔가 싶을 것 같긴 하시거든요. 지금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느 분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삼성전자.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AI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건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네. 변죽만 울리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AI 모멘텀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HBM이 대표적인데 네. HBM에서 확실히 납품처가 없잖아요. 하이닉스, 엔비디아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만 하이닉스 같이 끌고 가잖아요. 이게 단순한 논리로 보면 삼성이 어디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래서 곧 납품할 예정이다. 그게 뭐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까 뭐 16단 적층 뭐 3세대 HBM 만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만들었다는 거야 뭐 누구는 그렇게 뭐 언론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구 하나도 파트너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네. 없으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거 같아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 네. 아니 AI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속도는 늦지만 뭐 수출도 회복되고 있다 그러고 뭐 흑자 전환 1분기 했다 뭐 이런 1월에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착실하게 뭔가 나타나고는 있잖아요. 레거시 쪽에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지금보다 삼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은 지금 구간부터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 지금 납품을 3 그 퀄테스트 통과 뭐 아직은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뭐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어차피 지금 그 퀄테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이 통과했다면은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방식을 쓰지 않으면은 어차피 삼성전자도 그 제조 방식은 거의 같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통과를 했다면 삼성이 통과 못할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그 메모리 쪽이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낸드가 작년에 4분기에 그 생산량, 그 판매량이 생산량 그 감산을 했기 때문에 늘지 않았는데 판매량이 30%가 늘었는데도 가격이 올랐고요. 지금도 가격이 추가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국면에서 스마트폰은 어쨌든 이번에 출시했던 제품이 지금 뭐 언론 플레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팔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거기다 애플이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게 폴더블폰 출시 또 일정 관리해서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그 내부적인 어떤 비즈니스 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빅바이어를 갖고 있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네. 몇 개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더 악화될 게 없는 거잖아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이거 니네가 가져가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이런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이거든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사 잘 될 때는 항상 위에서 우리가 이거 좋은 제품 싸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져가 하는 식의 영업이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갖다 커스티마이징 해주는 네. 그런 어떤 마인드 자체의 어떤 변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지금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TSMC하고 삼성의 지금 갭을 갖다 더 벌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냐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솔리마르님께서 삼전 임원이 이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계신데,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지금 밀리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파운드리는 인텔한테도 밀린다 뭐 이런 걱정도 있고, HBM은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치고 나오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뭐 중국이 또 치고 나오고 있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대표님?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100%에 가깝습니다, 사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분야가 약 40% 가까이 잡힙니다. 매출에.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뭐랄까 이제 기술주 안에서 안 좋은 모습, 그래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애플입니다. 그 말인 우리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애플도 스마트폰에 대한 업황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대한 매출도 감소를 했거든요. 삼성도 지금 스마트폰 업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국내 증시 안에서도 유일하게 순환매가 안 돌고 있는 섹터군이 또 스마트폰 업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을 주가를 신고가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하고 뭐 제가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욕을 할 것 같아가지고 쉽게 못 하겠는데 그래도 뭐 할 말을 한다면 저는 7만 원 한번 무너져야 된다 보거든요. 네, 이런 가격대가 한번 무너져 줘야지만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는 다른 뭔가에 대한 리프레시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현재 가격대는 상당히 애매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구적인 매수를 바라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의견으로는 7만 원이 한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저가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형주 같은 게 따라서 매수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미래님께서 상로님 진짜 84년생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시는데 왜 믿을 수가 없으시죠? 네. 엔비디아는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사실 예측이 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지금 $900 다가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 수 있냐?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 $1,000도 나왔잖아요. 네, 네. $1,000 나왔는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켓워치 기사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낸 거는 이제 미국 주식 분석 팀이 5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그 M7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과매수 구간인지 과매도 구간인지 그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극도의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대로 애플은 이제 극도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극명하게 요즘 M7 안에서 이제 갈리잖아요, 방향이. 이제 엔비디아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게 이제 되돌리거나 혹은 이제 빠진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주식팀이 본 거는 펀더멘털이 근데 엔비디아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지난 이제 실적 발표 때 실적 가이던스 나온 거 보면 올해 뭐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주당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 분기 지금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게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극도로 과매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에 미국 증권사들이 $1,000까지 제시를 하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거를 이제 다 M7 중에서 단연 돋보이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세는 지금 무게는 여전히. 네. 기사님. 현재 제품의 어떤 개발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보면은 그 AMD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 시장을 크게 확대를 못 시키냐면은 결국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고 있는 쿠다 그 시스템 자체 그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려고 그러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좀 많이 그 하회하는 어떤 그런 쇼크가 좀 나온다든지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항상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하고 조금 다른 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AI를 혼자 다 가져가는, 그러니까 혼자 다 먹고 있는, 독주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독주의 어떤 과정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독주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물량이 달리니까 물량이 달리게 되면은 항상 주문을 더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도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증설을 했다가 메모리 가격이 폭락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느 구간에 있느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 바로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문이 스탑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아직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결국에는 이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직 꺾어야 된다든지 접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요?
엔비디아가 2022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얘기한다면 엔비디아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이 주도주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래 전 세계의 주도주는 뭘까? 엔비디아라고 봐야겠죠. 네. 하지만 이 주도주의 매력은 뭐냐면 질 때도 가장 늦게 집니다. 현재 다른 여타의 반도체 장비주들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대장주기 때문에 먼저 다른 종목군들이 퍼지거나 처지는 신호가 먼저 나타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더 간다고밖에 못 봅니다. 지금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이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을 의심하지 말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랠리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가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왜 부진하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실적이 1분기에 안 좋게 나왔고요. 아니 지난해 4분기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1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경우에 AI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나오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투자의 기간이 시간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지금 여기저기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너도나도 AI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보면 지금 AI를 자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의 사이클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는 아직 그 부분을 구체화시킬 만한 것들이 상용화되어 있는 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어떤 시세를 분출하거나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본격적인 어떤 개화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투자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시점이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피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는 계속 스터디를 하시는 정도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AI 관련된 모멘텀은 말씀하신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중심, 칩 중심의 AI 모멘텀들이 이제 제대로 받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것도 이제 우리 순환매, 종목 순환매 보듯이 업종도 이게 약간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저는 옮겨 탈 것 같은 게,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게 AI 인프라들이 대량으로 깔리게 되면 거기서 빨아들이는 막대한 전력 수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얘기들 한때 되게 논쟁거리였잖아요. 그러면서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납품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좀 밀리곤 있지만, 저는 이게 순환으로 계속 돌면서 어쨌든 AI 모멘텀은 결국엔 다 받을 만한 정도의 지금 파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사피엔 반도체가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여기 지난달에 이제 코스닥 상장한 업체라 그러던데 XR 관련 반도체 설계 업체. 근데 뭐 삼성하고 메타랑 협력을 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상한가에 간 것 같은데 실제 뭐 검증이 된 이야기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는 검증은 공식적으로 누구도 검증이 되지는 않는 건데, 지금 주목을 받은 건 아마 XR이라는 그 아이템 자체에 좀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어쨌든 그 확장 현실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디바이스를 우리가 일단 눈으로 봤고요. 애플이 한다니까 생태계를 확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생태계가 확장됐었을 때 메타라든지 혹은 다른 제조업체, 삼성도 이제 팔로워가 되겠죠. 삼성도 XR기를 내놓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건 디스플레이도 있고 안에 센서도 있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부상 주목을 받게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사피엔 반도체도 그 마이크로 OLED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도 XR 기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안에 렌즈처럼 들어가는 그 기술인 거고, 그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는 이게 아니라 눈앞에서 썼을 때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려면 훨씬 더 고난이도의 성능을 내야 되는데 그 핵심 기술이 마이크로 OLED라는 건 아니. 그런 측면에서 아마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삼성이랑 협력을 할 거다, 이거는 사실 냉정하게 확인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은 분명히 필요하다. 네. 네. 그 보통 삼성이 묻으면 한 이틀은 가던데 이번에는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기 투자자 가운데 삼성 벤처 캐피탈인가요? 이게 투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좀 일부 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삼성의 투자가 들어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주가가 좀 반응을 보였던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앞에서 평론가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추가로 덧붙일 거는 별로 없는데 네. 이 사피온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 아까 이제 마이크로 OLED 쪽으로 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아마 국내에선 가장 독보적인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팹리스 회사 중에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리고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 이거 전체적으로 좀 빠지던데 아마케는 다음 달이잖아요. 네. 이 모멘텀은 이제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 뭐 바이오 모멘텀이 아니, 계속 이어집니까? 전반기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6월달에 이제 바이오 USA까지는 항상 보면 전반기에 뭐라고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의 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 후반기에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들 부각되는 부분들이었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질 때 뭐 한 번 만나가지고 곧장 협약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여러 번에 대한 만남과 미팅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쌓아가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뭐 AACR이라든지 ASCO 그리고 이제 바이오 USA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좀 더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고캠 바이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 가장 먼저 눈에 딱 떠오르는 문구가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온 기업이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하면 또 바이오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응해야 될 바이오 쪽 좀 팁 좀 주세요.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 레고캠 바이오가 급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그 전에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 AACR에서 초록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대개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일단 한번 세론이 나온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이제 이것이 끝이냐라고 하면 저도 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까지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3월, 4월은 바이오 섹터가 강했어요. 3월, 4월이 특히 4월짜리 이제 강했었기 때문에 지켜보실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 이상로 대표님 말씀하셨었지만은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24년은 한국 바이오텍 시장 자체가 바뀐다, 근간이.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글로벌 빅파마, 빅바이오텍하고 견줄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이미 알테오젠은 어느 정도 균형점에 지금 올라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크라고 하는 실체가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로열티를 받게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지금 주가에서는 저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유한양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HLB도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회사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고 5%, 10%를 보시겠다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셨다가 어느 시점에서 좀 눌리면은 조금씩 모아놓고 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바이오 섹터가 올해부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남았거든요. 1, 2분. 평론가님께서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지금 막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느낌이에요. 뭐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어제 나왔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은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일단 지수도 반등을 했고 10년 국채금리도 이제 4.1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곰곰이 이제 발언한 내용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서 이렇게 그 스토리라인을 짜보면 당근도 줬지만 채찍도 휘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향후의 증시 방향의 관전 포인트를 이제 거시적으로 본다면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수정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얘기는 지금 75bp 인하에서 3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고 있는 점도표가 2차례 내지 한 차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최근에 한 얘기가 일맥상통을 해요. 물론 그분이 투표권은 없는데 나와서 했던 얘기가 한 번, 2번 내지 한 번도 적당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시장이 지금 기대했던 부분들은 많이 후퇴를 하게 될 거고 실제 점도표가 바뀌면 시장이 거기에 따른 충격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시면서 3월 장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 들어서 증시 거래 대금이 계속 저조합니다만 투자자 예탁금은 55조 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불어나 있습니다. 이번 상승기에 자산을 일부 현금화한 이 현명한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다 이런 의미겠죠. 이제 이 실탄들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번 주총 시즌 우리 기업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